작년에 파월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무엇일까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요? 예. 우리나라 국채보다 다른 선진국 국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채를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주식, 채권, 외환 요 세 가지로 보면 어떤 그림을 이렇게 떠오르세요? 일단 내년에 2018년 말에도 이 금리 공포 때문에 주식 시장이 2018년 연말까지 안 좋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우리 시장은 아마 2019년 1월 4일 바닥치고 이제 강하게 좀 돌아섰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때랑 너무 좀 비슷해가지고요. 그때도 12월 23일인가 뭐 며칠 날 20일이었던 것 같네요. FMC 회의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도 9번째 금리 인상하면서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주가가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석 달이나 그렇게 빠졌으면 이제 고마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페드가 되게 호키시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외환시장 보시면서도 그런 FMC 회의 이런 거는 다 체크해서 보시겠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뭐 점도표가 항상 맞지 않듯이 연준위원들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정책도 조금 수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변동성이 크지만 내년엔 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뢰도, 신용을 네. 얘기했지만 신용 프리미엄이 비싸지고요. 신용을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을 갈구하기 때문에 신용이 비싸지고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방 내려갔다 금방 올라갔다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신용의 문제 때문에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것 같고요. 요새는 그래서 하루, 일주일, 뭐 짧게는 한 달, 이렇게 길어봤자 한 3개월 이 정도를 이렇게 보죠. 평상시에 저희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뭐 3개월이면 단기죠. 예. 그리고 뭐 6개월이나 적어도 1년 이상 돼야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치를 하는데, 이런 1년짜리 전망치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요.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냥 길어봤자 3개월이고요. 앞에 3개월, 뭐 6개월, 뭐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보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S&P 500을 한 5,200 다 예측을 했더라고요. 네. 5,200을 예측을 했는데 3,500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뭐 3,800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그런 예측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들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주범이 저는 페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있었을 때는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 다 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제롬 파월이 작년에는 뭐 올해까지 금리 안 올린다 했다가 갑자기 25bp 하다가 갑자기 50, 75, 75, 75 미국의 경제학 보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럼요. 밀턴 프리드만 교수도 그랬고. 예. 그런데 왜 샤워실의 바보처럼 샤워실의 바보가 된 느낌이니까요. 예. 거기에 많은 정말 엄청난 경제 주체들이 이번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페드가 빨리 그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뭐 제롬 파월한테 자꾸 물어봐도 짜증만 내고.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작년에 근데 제가 고해를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파월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무엇일까요? 일시적이다. 그죠? 예,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 예. 이거 뭐 맨날 일시적이라고 그죠? 네. 몇 년 뒤에 보면은 일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회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행간일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왜냐하면은 자기는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믿음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어달라고.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장기 물가를 2%대로 내려야겠다. 네. 그리고 그 타겟을 변경하지 않겠다.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입니다. 날 믿어달라. 네.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신부님하고 믿어달라 나를. 네. 하지만 과연 파월을 우리가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이 믿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일시적이라는 걸 믿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행간을 거기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2%의 물가를 지속을 고수를 한다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나 여타 국가의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고 저는 연준 위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알겠죠. 감히 조금 예측을 한다면 행간에 읽었을 때 우리는 2%가 아니라 2%를 좀 넘는 2% 후반이나 3%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 좀 중후반대입니다. 네. 3% 정도까지 내려오면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행간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었을 때는 어떠한 추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그 사이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물가 사이클을 볼 수가 있고, 금리 사이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금리 사이클이 올라갈 때는 채권에서 손실이 납니다. 들고 있는. 그죠? 왜냐하면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주식 가격의 주가도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힘든 거죠. 투자자들이. 일단 정책이 오면 이게 작년까지 올해까지의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이가 와요. 왜냐하면 그럼 기준금리가 거의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가 이제 미국에 거의 5%에 가까이 왔어요. 예.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내년 초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0.25%포인트를 올릴지, 올릴지, 50, 뭐, 한 번 더 할지, 뭐 두 번을 더 할지.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5.25%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5.25%라고 봤을 때 거의 다 왔어요, 지금. 4.5%에서. 거의 다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벌써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미리 들어가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채권 투자자들도 지금 채권의 금리가 많이 빠졌다가 요새 좀 올라가긴 했죠.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채권을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이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리 정체기가 계속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이게 뭐 내년 6월, 7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갖고 가다가 떨어질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네. 그때가 변곡점으로 전환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만. 그렇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3%에만 접어들어도 미국은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앞서서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일시적이라고 트랜지토리로 하는 게 작년에 행간을 읽었던 거면 올해는 2%의 물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갖다가 행간을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도 절대 패드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패드를 믿지 않고 그 물가가 됐던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이 팩터들, 변수들을 저희가 직접 가공을 해서
봐야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환율도 사실은 달러 약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물가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왜냐하면 잡히니까요. 미국의 물가가 잡히는 거지 다른 나라의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유럽은 뭐 아직도 10% 이래 나오더라고요. 유럽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일본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일본의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해 전월이 9%대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해 전월이 9%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사람들이 와.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행 지표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9%가 나오고, 그다음 9월 달에는요, 9월 말에 일본의 PPI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3%였어요. 와. 장난 아닙니다. 믿기 힘든 믿기 숫자네요. 힘든 수지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구로다 총재가 이번에 10년 일본 JGB, 일본 국채의 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내년 초에는 0.75%포인트 이렇게 더 확대를 할 거예요. 아, 더 올릴 네, 수가 저는 있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확대 한 번 더 한 후에 새로운 총재가 아마 취임하면 이것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0.5%포인트를 올린 거는 자기의 후계 구도에, 예를 들면 후계자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벌써. 아, 구로다 총재가 4월 달에 이제 물러나죠? 네. 아.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후임자한테 아베노미스의 자기가 화신이니까 나로 인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미리 이렇게 닦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우려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3.8%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유럽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엄청 올라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여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물가가 이제는 내년 초에는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수가 플러스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지수도 계속 쳐다보는데 일본도 보니까 뭐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버티고 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일본도 결국은 이제 수출 경쟁력을 또 갖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번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들 난리인데 영국하고 유로존의 CPI가 여전히 10%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의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는 신용사태로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네, 맞네요. 예, 이게 어떠한 회사가 크게 망해서 아니면 어떠한 섹터 부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라, 마스크 쓰고 나오지 말아라, 그 대신 정부가 다 지원금을 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만 사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 제가 신용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신용 사태가 일어났어요.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끄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그거보다 훨씬 뒤에 했단 말이죠. 2015년 12월 달에. 그죠.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서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지금 명명을 하지만 엄밀한 부분에서 이게 통화정책 정상화가 아닙니다. 그냥 금리 인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통화는 역대급으로 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네요. 리만 금융위기 때는 이만큼 빠르게 이만큼 많은 돈을 풀지가 않았어요. QE1, QE2, QE3까지 하는데 거의 한 5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좋게 말하면 학습 효과고요. 나쁘게 말하면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일어났어? 빨리 넣어. 그리고 더 많이 넣어.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속도가 문제거든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에도 링겔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넣으면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빨리 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 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푼돈을 절대 페드가 다 회수 절대 안 하더라고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하죠. 지금이 약 9조 달러 가까이 갔다가요. 지금 한 8.5조 달러 이 정도가 돼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7조 달러 뭐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 있지만 내년 말에 가면은 계속해서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 갖고 가면 또 엄청나게 연준에서도 부담입니다.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5% 이상의 기준금리를 갖고 가면 제조 완화입니다. 제조 완화죠.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게 막 급감하더라고요. 급감하죠. 예.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금융산업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금융에서 뭐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주식도 잘 되고요. 주시장도 활발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가 투자한 해외 기업들도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대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들 돈놀이 하는 세력들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은 이런 신용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 보시면 아마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뭐 들어봤던 뭐 CDS, CDO, CLO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리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마이클 베리, 예. 버리, 빅숏. 빅쇼트. 예. 빅쇼트가 사실은 그 CLO, CDO를 모델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리만 사태 금융위기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때로 회귀가 되는 거예요. 신용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모기지를 걱정을 하고 회사들의 파산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까지 먹여 살려줬지만 가드를 푸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조금, 제 생각에는, 투자자분들 조금 보수적으로 하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엄청난 수준의 그런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QT로 인해서 7조 달러까지 미국의 발란스시트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 줄이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정책에. 왜냐하면은, 발란시를 미국의 BS를 갖다 줄이는 거는 이거는 긴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건 완화입니다. 완화니까. 이 두 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개를 갖다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어떠한 그 정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금융위에서는 같은 정책을 써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방향의 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그렇다면은 QT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다면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초유의 가격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저는. 가격 혁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임금도 그렇고 모든 이제 물가가요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이제 그런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우리 주가,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데 부담이 들어가는 회사보다는 로보틱스나 이런 데 자동화가 돼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레딧 리스크가 있었던 2008년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걸 걱정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2008년은 이제 금융에 대한 부실이 부동산의 거품 때문에 왔었다면 우리나라 신용 위기는 무역 수지가 계속 92년부터 적자로 가고 사실 나라가 돈을 잘 못 벌다가 외환 보유고가 겨우 뭐 200억 달러 남아 있다가 외국인들이 돈을 확 빼버리니까
그냥 국가 부도의 사태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이 210조, 230조나 되는 그 채권을 맞습니다. 들고 있다는 거에서 제가 좀 약간 위안이 돼요. 요새는 한만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예. 그런 투자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국채는요,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국채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누가 국채를 단기로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금리가 높고 이런 금리 채권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지만 국채는 그렇게 금리가 높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보다 다른 선진국 국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채를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안전자산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전자산이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모든 계란을 한 군데 담지 말라. 그럼 여러 안전자산을 같이 분산 투자하라. 다이버시피케이션 차원에서 한다고 볼 때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빠져나가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행히 1440원 갔다가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은 빠졌지만요. 환율은 1280원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하고 채권시장 동향을 최근에 감사합니다. 몰랐었는데요. 그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규모를 늘린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제가 채권 매니저는 아니라서 함부로 그냥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자산을 투자할 때 특히나 픽스드 인컴에 해당되는 네. 채권을 투자할 때는 그 금리보다는 그 나라 통화의 방향에 그럼요. 통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그 부분을 더 높이 비중을 더 높게 볼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한 군데 모두 다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도 나눌 거고요. 상품별로도 나눌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지역적으로도 분산을 조금 시킬 거고요. 상품별로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상품에 골고루 이렇게 나눌 겁니다. 물론 가장 그 가중치를 달리 하겠죠. 가장 불리시한 쪽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넣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채권도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장 채권에요. 외국인들의 투자가 얼마였는지 몇십조 되지 않았습니다. 230조지 않습니까? 예. 몇십 조밖에 안 됐어요.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의 투자 패턴이 달라졌다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저한테도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크레딧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는 보시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신용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국가적으로는 발생할 위기는 없고요. 그렇지만 한계 기업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예, 예. 네, 한계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각자 나라에서 한계 기업들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판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국에 대한 국가 리스크는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보시면은 사실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실 때 내년 시장은 주식, 채권, 외환 요 세 가지로 보면 어떤 그림을 이렇게 떠오르세요? 일단 내년에 이제 경기를 우선 봅니다. 경기를 이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겠죠. 다른 국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미국보다 심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먼저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의 물가 상승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환 쪽에서 보면은 통화들이 달러의 강세는 조금 제어될 거다. 1,300원을 아직도 높은 환율이죠. 네. 아직도 1,300원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아주 큰 장세에 연출이 되겠지만 1, 4분기를 지나가면서 신용 사태들이 좀 나오겠지만 여름으로 가면서 1,200원대에 안착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의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번 인플레이션은 가격 혁명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빨리 자산의 투자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 채권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 금리가 미국 국채도 그렇고 우리나라 채권들도 그렇고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채권이 강해진 거죠. 지금 강해진 것들이 이제 금리 정체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년 중반을 지나면서 금리 정체기가 하락기에 들어가는 그런 기대가 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 목표를 정말로 2%에 잡아둘 것이냐, 파월이. 이런 데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질타와 그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3%든 이렇게 물가 목표를 조금 조정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하반기로 가면은 그런 모멘텀이 우뚝 솟는 이런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 심리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하반기에 그럼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고. 하지만은 그런 기대 심리가 내년 상반기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외환이라든지 이 주식 파생, 저도 파생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요. 파생 시장에 있어서 그 참여자들의 이 심리를 읽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오래 종사하셔서 그런 전망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그 봄쯤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다음에도 식사합시다 나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미주호 서울 지점에 계시는 우리 연정규 지점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드렸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도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